왜냐면 수주 잔고랑 이런 것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선주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원전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전이 최근에 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논란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할 거다 하니까 지금 다 되돌렸거든요. 네. 원전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좀 주세요.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전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힘을 다 달고 네. 양봉까지 끌어올렸는데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전은 수주가 나와도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전주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 때 만약에 뭐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계약건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전주들 뭐 물론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4천억이 안 돼요.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주가가 여기서 더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 계약 이슈도 있고 만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반응할 거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저는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믿는 게 원전밖에 없다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오히려 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조방원이 지금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고요.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은 밸류를 따져봤을 때 너무 고평가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선은 이게 또 너무 또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수주 잔고랑 이런 것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선주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MRO라던가 그다음에 LNG에 대한 협력 이게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거며 우리나라가 거기서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가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 방산, 원전 결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살짝의 노이즈가 나오니까 급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기존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덜할 거예요. 하지만 조선방산 원전 섹터는 지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지금 IMO, 즉 탄소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 카드를 계속해서 내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서 LNG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이거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친환경 선박 쪽이 아니라 유지보수, MRO 이쪽으로 생각을 틀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뭐 유지보수라던가 이런 쪽으로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IMO라는 게 국제해사기구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해양 생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 선박 같은 데다가 이러한 선박 평형수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 의무화 한다라는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만약에 미국과 협력을 하더라도 지금 이 IMO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법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맞춤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그 부분이 협력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MRO도 MRO지만
오히려 이런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네, 이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선박평형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박평형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항해를 하면은 배 같은 경우가 하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짐을 실으면은 하부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뺍니다. 그 다음에 짐을 내리면은 하부의 물탱크를 채워서 균형을 맞춰요. 근데 이제 IMO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던 미생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역을 하면서 방출을 한다. 그럼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이게 의무화가 돼야지 된다라는 건데 지금 기존의 선박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들 말고요. 기존 선박들, 노후화된 선박들은요. 만약에 이거를 개조를 해야 되면은 사실 배관을 뜯어낼 수는 없거든요. 배라는 것이 특성상 배관 설계가 다 되고 나서 그 배관을 다 사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배관은 건들지 않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거나 뭔가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약간 이런 장치를 달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게 보통 이제 MRO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나요? 뭐 많죠. 근데 저는 이쪽에서 그 선박평형수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라 IMS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는 현대중공업도 하고 삼성중공업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중소형단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한라 IMS 정도?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라 IMS가 광양에 도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노후화된 선박들에 선박평형수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박평형수 파는데 우리 광양에 도크가 있으니까 너네 배를 일로 와.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종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종전 가능성을 두고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전이 되더라도 네. 안보 문제는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감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보면요. 요즘에 약간 새로운 무기들, 떠오르는 무기들 있잖아요. 드론을 활용한 무기. 이러한 쪽에 지금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신사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다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존에 있는 그런 뭐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방산주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세대 무기, 신무기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줘야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무딘 네. 조방원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품목에 확대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전력기기랑 건설기계 쪽이 특히나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 섹터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전력기기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AI 산업이 꺾였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품 우려 이런 건 있는데 만약에 AI 산업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엔비디아 주가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좀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력기기 것들은 사실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 이런 것들이 부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반응을 한 거지 이게 업황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력기기는 지금 AI 산업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만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좀 다른가요? 건설기계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건 있죠. 만약에 건설기계가 많이
우리가 뭐 팔고 이럴 여건이 지금 앞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는 약간 좀 글쎄요거든요. 사실 근데 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만약에 종전이 안 되면은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최근에 TYM이라는 농기계 종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논이랑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 같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TYM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전진건설 로봇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 재건이라던가 건설기계 쪽 보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좀 수출하는 진성TC 같은 종목,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은, 그다음에 만약에 대형주 보신다면 역시나 HD 현대건설기계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반응이 온 건 전력기기나 건설기계 쪽이지만, 실제로 철강이랑 알루미늄 이 품목관세가 이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좀 주의해봐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철강이겠죠. 그렇죠. 네,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제철, 세아그룹 이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알루미늄 들어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던가 뭐 남선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뭐 자동차, 조선, 기계, 거기 뭐 철강 안 쓰는 게 없잖아요. 알루미늄이랑.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자동차 품목 관세도 있는데 지금 뭐 알루미늄, 철강 소재까지 관세 들어가면은 지금 뭐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이제 뭐 항공이라던가 방산,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쪽에 이제 뭐 외장재라던가 프레임 이런 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는요, 이게 정말 커요. 전방위적인 산업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50% 관세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철강주들은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주가만 봐서는 그렇긴 한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떠한 뭐 크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데미지가 자꾸 쌓이면은 거기서 이제 뭐 몇 분기 지나고 나면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의약품도 관세를 250%까지 보니까 뭐 기본 세 자릿수예요. 근데 바이오도 무덤덤하거든요. 네.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을 달았죠. 반도체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생산시설을 갖추면 없다. 들어올 때까지 시간 좀 주겠다. 네, 시간 좀 주겠다. 점차적으로 높여가겠다. 특히나 바이오는, 특히나 의약품은 그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반도체만큼 확 와닿아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그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미국에다가 하지 않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지금 미국 영국가에 지금 생산기지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CDMO 관련된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랑 CDMO 하는 기업들은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지금 당장의 영향은 안 받지만 이 유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약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게 빅파마들한테 좀 유리하기도 한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외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이랑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애널리스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엄포를 놨지만 약가 인하 정책과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다른 방법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성정상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으면 진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미국에다가 이제 생산 기지를 지으면 좋겠지만 땅도 그렇고 거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기업들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짓는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세에서 배제를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히나 CDMO 관련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플랫폼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요즘에 보시면은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좋죠. ABL 바이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고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 주가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 부담을 지는 건 생산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은 좀 긍정적이라는 건데 또 금리 인하까지 시대가 맞물려서 그렇죠. 네. 혹시 좀 압축해 본다면 어떤 기업 보시는지. 네, 뭐 대표적으로 이중항체 쪽인 것 같아요. 예, 에벨바이오랑 리가켄바이오 이 두 종목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와 관련된 뭐 D&D 파마텍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고요. 근데 워낙 지금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제약바이오 좀 위험한 게 이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기술 이전이 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국 주식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도 CDMO 쪽이 낫지 않겠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조금 강심장 가지신 분들은 차라리 알테오젠 FDA 승인을 믿고 차라리 알테오젠을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꾸 관세 압박을 받는 쪽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쪽도 있습니다. 뭐 친환경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재생 관련해서 세액공제 우려 막 패닉이 올 정도로 막 급락이 나올 정도로 크게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양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드라인인 2027년이었나요? 그 전까지는 수요가 막 몰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친환경주들이 좀 심심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르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서 우회하는 것들에 대한 다 반덤핑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약간 그 태양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OCI 홀딩스 급등 나온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감산에 들어갔어요. 감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에서 볼 것이다. 특히나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은 아직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태양광이 그나마 좀 볼만한데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소재와 관련해서는 OCI 홀딩스 보시면 되겠고 셀이랑 모듈은 역시나 하나솔루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연결지어 보시겠다 한다면 국내 내수가 좀 강한 쪽은 HD현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내수를 생각해서 좀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국내 정책의 수혜를 기대해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규제로 인해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던가 OCI 홀딩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 얘기 궁금한데요. 지금 당정회가 만났는데도 크게 결과가 도출된 게 없었고 계속 공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언젠가 이제 해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그 중심에 있었던 지주나 금융 쪽의 탄력이 예전만큼 나올 걸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정부에서 이거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이래저래 삐그덕하고 노이즈가 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좀 조정을 해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뭐 금융 쪽이라던가 지주사 쪽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는 하나금융지주라던가 우리금융지주거든요. 왜 두 개를 말씀드리냐면 두 기업이 회사 주인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최대 주주, 그러니까 10% 지분이 넘는 주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 대부분 다 10% 미만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회사의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공동적으로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가진 곳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주주환원책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회사의 주인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없다라는 말은 오너 일가라던가 최대 주주가 지분이 높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가 최대 주주가 10% 넘는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상법 개정이라던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주주환원 정책과 잘 부합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주들 다 좋아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주거래하는 거 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저는 딱 고르자면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일반 대기업 지주는 조금 멀리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금융주라던가 지주사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돈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셔서 좀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변동성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이왕 투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재무구조라던가 최대주주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최대주주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의결권이 강한 쪽이 없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그런 주주환원책이 이루어지기 딱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최대 주주들, 여러 주주들의 구성들이 다 이러한 주주 환원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게 정부 정책과 부합하게 된다면 소액 주주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좀 연결된 쪽은 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일본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금융위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올해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또 이제 당장 다음 주면은 서클 CEO 방한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옛날만큼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왜냐면 거래량을 과연 그 미국 그 코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아직 법제화 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랠리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했고요.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이슈가 나옴에도 주가가 움직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시면은 일부 종목들만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AI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팀을 선정해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NC소프트도 네. 들어가고 뭐 한데 여기도 막 카카오랑 네이버가 언제적 그 가격까지 지금 왔느냐 그래서 막 환호했는데 어느샌가 또 다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핵심 정책주로 연결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국가대표 AI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약간 힘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카오가 가기 위해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독자적인 서비스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는 카나나 그 다음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였는데 두 개가 상용화가 다 실패를 했죠. 실제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이게 좀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국가대표와는 별개로 그들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발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2차 전지 쪽 산업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또 리튬 가격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는 EV 쪽 말고요. ESS 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EV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ESS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랑 이런 쪽이랑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수주가 지금 자꾸 ESS 쪽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예 보실 거면은 지금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SDI가 좀 흥미로운 게 NCA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ESS 수주를 받았다라는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V 쪽은 회복되려면은 정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고 2차 전지 쪽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ESS와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삼성 SDI 밸류체인과 LG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포함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냥 일반 소재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 소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삼성 SDI나 우리나라 셀업체들과 연결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괜찮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PNT라는 종목이 있을 건데 그 종목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는 정말 힘이 약하죠. 진짜 안 움직여요, 네. PNT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모멘텀과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이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삼성 SDI 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뭐 순행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단 이런 것들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셀업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CNT 도전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화학이 지금 계속적으로 CNT 도전제 관련해서 캐파를 늘려왔고 투자를 했거든요. CNT 도전제와 관련된 기업은 뭐 LG화학도 있겠고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이오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CNT 도전제 같은 거는 어쨌든 EV 쪽뿐만이 아니라 그런 양극재와 음극재가 필요한 곳에 그런 첨가제, 촉매제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성능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단을 보시면은 CNT 도전제 관련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도 궁금합니다. 네. BOE에 대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를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뭐 거밍치 애널리스트 덕분에 막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시장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어요. 우선은 지금 BOE에 승소한 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무평광 필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승소를 한 것도 한 거고, BOE가 미국 쪽에 15년 수출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2년 독점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죠. 근데 애플은 그 기술력을 인정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폴더블도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뭐 힌지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부품 쪽도 있고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뭐 다 좋은데 저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블랙 PDL이라는 그 소재를 공급하는데, 그게 이제 무평광 필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무평광 필름 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에다가 공급을 할 거고, 애플은 그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경쟁사잖아요. 같은 스마트폰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맡긴다라는 거는 그 무평광 필름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뭐 힌지라던가 이런 쪽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그 블랙 PDL 때문에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한테는 칩을 맡기고, 네. 그쵸. 디스플레이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맡기고, 뭔가 우리 기업이랑 해보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진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입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뭐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 되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삼성전자가 85%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5%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성 또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는 생명이랑 화재랑 또 할 말 많죠. 그런 거는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지배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삼성은 거의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개편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지금 보면은 현대라던가 이런 쪽처럼 지금 뭐 사실 이재용 회장이 그 지분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배구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대 쪽이라던가 좀 남아있는 몇 군데 대기업들이 있죠. 그런 쪽이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절반은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절반은 국내 주식,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절반을 미국 주식이라고 하냐면 국내 주식에 지금 5천만 원을 다 투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 주식에 다 투자를 하자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 중에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가격이 많이 못 오른 버라이존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에브비 같은 종목, 그 두 종목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어차피 단기에 무슨 트레이딩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챙기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절반은 저는 자동차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에 다. 다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했던 섹터 있죠? 좀 분할을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통신과 자동차, 네, 컨텐츠 게임. 근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은 저는 자동차랑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쪽에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관심이 많고 소문난 종목을 따라간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리스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거래량이 많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핫한 섹터예요.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팔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만약에 생길 때, 특히나 이번 주에 원전주들 변동성 나온 것처럼요, 그런 변동성에 버티기가 사실 어느 정도 좀 큰 돈 들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실 때, 물론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들 포트 구성해 놓은 거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또 새로운 자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자동차, 근데 소외는 받는데 가격 하방 확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보시면 좋겠고, 통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파수 경매 이슈를 타고 국내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그래서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이 있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라이존이랑 에브비의 딱 절반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나라 자동차랑 통신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아니고 통신 장비 쪽. 네, 통신 장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였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선에서 좀 멀어졌던 곳들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끝으로 하반기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나 눈여겨봐야 하는 변수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네. 아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이런 쪽도 많이 그렇죠. 멀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자율주행이랑 로봇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오히려 시장에서 너무 집중된 종목군들은요, 이 화장품이 지금 이번에 당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핫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이
좀 괜찮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빠지는 것보다 올라갈 그런 공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하반기에 이제 변수는 사실 금리입니다. 금리와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주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